2022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죠.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성장과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는요. RM글로벌의 테드문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RM글로벌 파트너스의 파트너로 있는 문병찬입니다. 저희 RM글로벌 파트너스는 뉴욕과 이스라엘에 소재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언스에 집중하는 투자 자문 및 전략 자문 회사입니다. 제일 먼저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서울특별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본 세션의 좌장이신 평소 존경하는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님과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님, 휴먼스케이프 장민호 대표님과 함께 성장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어젠다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저는 약 2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미국 바이오텍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코노믹 팩터들과 그리고 현재 투자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 코비드-19 이후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바이오파마를 타겟으로 하는 이기자키티브 오더가 미칠 파장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한국의 바이오파마 회사들에게 주는 시사점 및 성장 기회들이 있을지에 한정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게 주어진 시간 20분 동안 매우 큰 소재들을 가볍게 다루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추후 별도 자리가 마련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매크로 이코노미를 조금 보시면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망설이던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말 한 번 더 큰 폭의 이자율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롱텀 인베스트먼트 섹터인 바이오파마가 섹터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 등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여러 부대 비용 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강에 따른 GDP 성장이 더뎌지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톨러런스 레벨과 투자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미국의 선제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유럽과 남미,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베스트먼트 코스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리세션으로 가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시장의 시각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다운타운 마켓은 뉴 노멀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합니다. 미국 헬스케어 VC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금이 매우 중요해졌고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내려갔고 선별된 기회에만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은 계속되는 챌린징한 IPO 시장을 감안할 때 크로스오버 인베스터들의 제한된 참여로 인해서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에 약 15.8 빌리언 달러가 레이스되었고 라운드당 약 100 밀리언 이상의 펀딩 수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IPO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VC들이 IPO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별적인 투자에 대규모 라운드를 집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바이오텍 상장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지난 21년, 22년 사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빠졌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바이오텍 섹터는 앞으로 미중 전쟁터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붕괴가 주요 약품과 백신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중의 정치적 긴장이 특히 두드러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9월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바이오텍 기술과 관련 제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모든 투자 및 전략적 거래들의 검토에 대한 CFIUS의 초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CFIUS는 새로운 법은 아니고 1975년 포드 대통령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미국 정부의 인터에이전시 간 위원회입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생명공학을 포함한 모든 미국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CFIUS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정리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추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클러레이션은 짧은 노티스의 형태이고 파일링은 훨씬 긴 그리고 인덱스한 리뷰입니다. 행정명령과 강화된 CFIUS 검토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경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미국 땅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기회와 한국 기업이 바이오 제조 사업을 구축 및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오파마 섹터는 이러한 현재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FDA의 규제 유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메디컬 언맷 니드들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바이오텍 산업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 시장을 겨냥했지만 스쳐 지나가 버렸던 기술들과 프로덕트 캔디데이트를 찾는 한국 스트래티직 및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에게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탑 17개의 다국적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1.7 트릴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밸런스 쉿을 자랑하면서 관심 있어 하는 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또는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성장과 밸류 크리에이션을 향해서 드라이브하기 원하시는 한국의 회사들이 지금 고려해 봐야 하는 팩터들 몇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러한 팩터들은 첫 번째는 기회 포착, 두 번째 현금 확보, 세 번째 트랜잭션을 경험해 본 딜팀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의 밸류 크리에이션 방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오텍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커렉션 스테이지까지 와 있고 중국의 전략적 자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몇몇 바이오텍 회사들은 지금 자금 수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어떤 딜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몇 개월 사이에 많은 바이오텍 회사들, medtech 회사들이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방문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물론 일어났던 그 때는 다르지만 현재 상황 하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케이스들 두 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독은
저희 RM 글로벌이 아모레 퍼시픽의 자회사였던 태평양 제약의 매각 자문 시 카운터 파티였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히셨고 매우 빠르게 듀딜리전스와 계약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OTC 제품인 케토톱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 케토톱은 한독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한독의 레솔룻 애퀴지션 관련 바이사이드 자문사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역시 한독 경영진의 기회 포착과 빠른 딜 니고시에이션 스피드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독은 대사 및 희귀질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미국의 OTC 마켓에 상장되어 있었던 레솔룻의 경영진으로부터 회사의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레솔룻은 그 당시 공개 시장에서 자본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RM 글로벌은 한독과 공동으로 레솔룻 및 그 회사의 해당 파이프라인들 4개의 Scientific and Financial Due Diligence를 빠르게 수행하였고 그 중에 4번째 에셋이었던 Congenital Hyperinsulinism, 선천성 고인슐린증에 대한 임상 2A, 임상 개발에서 거기까지에 도달하면 M&A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타겟으로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In-depth Scientific Due Diligence Report를 제공해드렸고 Development-Based Trench Investment Structure를 한독에 권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독은 투자금 전액을 타겟 드럭 캔디데이트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사용하게 되었고 동시에 머저리티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독 제넥시는 1919년 1월 유능한 미국 드럭 디벨롭먼트 개발팀과 함께 전략적 미국 희귀질환 자산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6월 FDA로부터 페디아트릭 리뷰 바우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레솔루트는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4,1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동시에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환자 리크루트먼트가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2B 임상 연구에서 저혈당이 최대 75%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상반기에 3상 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노맨 컴퍼니의 사이오토와 리스트 랩의 인수를 저희 RM 글로벌이 함께 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님은 함께 일하기 전에 소개로 뵌 적이 있었는데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추천으로 2019년 말 저희가 공식 자문 계약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2년간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경영진의 기회 포착 능력과 딜 엑스큐션 케이퍼빌리티는 매우 임프레시브했습니다. 회사 내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프라이터리 온콜로지 드럭 캔디데이트를 파이저와 머크 등 글로벌 파마들과 컨비네이션 트라이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라이센싱인 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회사들의 기술들과 파이프라인들을 훑어서 리뷰하고 그중 약 10개 이상의 회사들을 2020년 1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만났고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는 리저널 라이센싱인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저널 라이센싱의 여러 제약 조건들과 역할 분담의 제약 이외에도 만만치 않은 업프론트,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금액들에 고민하던 중 코비드-19 등으로 펀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이토와 전격적으로 마일스톤 베이스의 트렌치 딜에 합의하였고 첫 트렌치에서 기존 투자자들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양보하여 지놈 앤 컴퍼니가 신주의 투자 50% 이상 지분을 확보, 투자금은 전액 리드 캔디데이트의 페이스 1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자로 지놈 앤 컴퍼니는 사이오토의 대주주 지분을 확보했고 새로운 임상 단계 약물 후보를 포함하는 파이프라인 및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지식을 갖춘 미국 개발 파트너를
회사의 역량에 추가했습니다. 사이오2를 인수한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2024년 말 마이크로바이옴 CDMO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노맨 컴퍼니 경영진은 M&A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수익 사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수직 통합 마이크로바이옴 CDMO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업 기반을 둔 프라이빗 회사인 CDMO 기업인 리스트랩은 지난 43년간 CGMP 제조 역사를 가졌고 마이크로바이옴 및 바이오톡신 개발 생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상업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는 했지만 생산 능력은 작았습니다. 저희 RN글로벌은 지놈 팀을 도와서 리스트랩에 대한 사이언티픽 및 파이낸셜 듀디리전스 실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FIUS 파일링 이 회사가 키 테크놀로지로 분류됨에 따라서 기인 프로세스 CFIUS를 제대로 경험한 한국에 아마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인수로 지노맨 컴퍼니가 미국 CDMO 회사를 가지고 IPO 그리고 M&A 및 기타 전략적 패스웨이를 추구할 수 있는 밸류 크리에이션 옵션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가장 앞서가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회사인 세레스가 이번 달 9월 7일 개발 중인 CDI 치료제 후보 물질인 SER109의 임상 3상을 마치고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뒤따라서 리바이오틱스의 리드 캔디데이트 역시 FDA의 해당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로부터 허가 권유를 이번 달 9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크게 열릴 가능성을 여러 리서치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 그리고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강화된 리뷰 등 이런 것들이 한국의 스트래티직 그리고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에게는 그동안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되었지만 간과되었던 기술 및 제품 후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스트래티직 윈도우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위 두 케이스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매우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성장과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 포착, 두 번째는 현금 확보, 세 번째는 거래 경험이 있는 딜팀 구성, 네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온 프리페어드 마인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주기적이고 그리고 바이오텍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기회를 실행으로 옮기려면 전략적 비전과 경험 많은 팀이 필요합니다. 저희 RN글로벌 파트너스 팀이 여러분의 이러한 트랜잭션 엑시큐션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 침체 시장 상황에서의 기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테드문 이사님의 발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 연사자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님께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협력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가 여기에 왜 불려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희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이제 상장한 지 한 이제 1년 6개월 정도, 1년 한 8개월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성장하면서 M&A를 한 두어 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를 여기서 좀 쉐어를 하자 이런
의미로 불러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M&A를 무슨 이제 뭐 글로벌 협력 전략 그래서 거창하게 전략 이렇게 얘기를 제목을 붙였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그때 그러니까 기회가 왔고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또 도와주셨고 좀 같이 논의하면서 최선의 선택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과정을 잠깐 좀 같이 얘기를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이제 2015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그 한 100명 정도의 연구 인력과 이제 비즈니스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체 신약 두 가지의 큰 이제 굿즈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 GN001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다국적 제약회사들, 그래서 머크, 파이자, 그리고 MSD, 그다음에 이제 그런 회사들과 이게 협력을 좀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요 과정들을 좀 소개를 좀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테드문 이사님께서 RM 글로벌 테드문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바이오 벤처를 인수하는 과정,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CDMO, 그래서 리스트 바이오랩스라고 리스트 레보레토리스라고 저기 그 산호세에 있는 그 CDMO 공장인데요. 거기를 인수하게 되는 과정,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저희 파이프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GN00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항암제 파이프라인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형암을 타겟팅해서 독일 머크와 미국 파이자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위암은 또 위암 역시 이제 독일 머크와 미국 파이자와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도암 부분은 이번에 그저께 아마 저기 IND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의 MSD와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학회를 가보시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제 장내 세균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크게 한 4가지 분야가 이제 크게 메이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GI, 그래서 소화기 쪽에 염증성 장질환이나 뭐 이렇게 뭐 그 크론병이나 뭐 이런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상당히 이제 큰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면역항암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겉브레인 엑시스라 그래서 정신과 CNS 영역을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피부 쪽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크게 좀 그 타겟팅을 하고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 소화기 계통의 좀 약은 좀 이미 너무 경쟁자들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고 너무 치열하게 시장이 너무 좀 포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 말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항암제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항암제를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면역을 건드려서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회사들이 있는데, 경쟁자들인데,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PD-1이나 PD-L1 같은 그 빅파마에서 가지고 있는 면역 항암제 항체 신약하고 컨비네이션을 해서 이제 투약을 하게 되는 이런 실험 전략들을 다들 세우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회사 중에서 빅파마 중에서 이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머크 있고 MSD 있고 뭐 BMS 있고 그다음 로슈 있고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 있고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들하고 같이 손을 잡는 게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제 다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가 제일 위에 써놨지만 그 밑에 베단타라는 회사는 보스톤에 위치한 회사고, 포디파마라는 회사는 이제 런던에 위치한 회사고, 시노직스도 이제 그 보스톤 쪽에 있는 회사인데, 대부분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보스톤이나 아니면 이제 프랑스나 유럽 쪽에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의 그 메카인 그런 도시에 있었고요. 저희만 유일하게 이제 아시아에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경쟁에서 들이미니까 뭐 아시아에서 뭐 한국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뭐 듣보잡 같은 취급을 좀 받았었고요. 그거를 한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그 바이오 US에서 만났고 계속해서 컨택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했던 어떤 그 실험 자료들 같은 것들을 또 보강을 해서 또 같이 만나고 또 가서 만나고 하다가 마지막 막차를 타게 된 게 이제 머크하고 파이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아벨로맙이라는 약을 하고 이제 컴비를 하게 됐죠. 그걸 하면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MSD가 처음에는 저희한테 이제 처음엔 퇴짜를 놨었는데 그리고 이제 에벨로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걔네들은 협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드롭이 됐어요. 드롭이 되면서 1년 후에 MSD가 또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좀 감개무량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참 서러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들이밀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또 보강하고 하는 것들이 좀 주요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코스닥 상장하기 전에 코넥스에 있을 때 저희 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GN001이라는 그 항암제는 잘 가고 있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파이프라인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신약 개발 첫 단계부터 그 임상까지 태우는데 제가 첫 번째 일을 해보니까 한 3년 정도는 그냥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고 IND까지 이제 만드는데 한 3년 정도는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고 돈도 한 100억 정도는 그냥 좋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한투파에 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좀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결론을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인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전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한 50여 개 정도를 저희가 컨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메일을 쭉 보냈죠. 보냈더니 다들 답이 오는 게 너무 거만한 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판권만 전 세계 판권 자기네 개발하는 거에 한국 판권만 한국 것만 100억 주고 사가라. 뭐 업프론트 100억 줘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시네. 그런 애들은 제끼고 이러면서 이제 50개 회사들을 갖고 계속해서 컨택을 하다가 좀 나중에 한 20개 정도의 회사로 압축이 됐었고요.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IND 정도가 준비가 돼 있는 어떤 임상 연구가 곧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진도가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JP 모건에서 또 그 RM 글로벌 그 테드문 우리 이사님이 또 많이 어레인지를 해주셨는데 그 호텔 하나를 잡고 한 20개 회사가 저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광경이 이제 생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좀 괜찮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 20개의 그 기술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브리핑을 들으면서 비교하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감들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였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 정신과 의사였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CNS 쪽에 뭔가 좀 개발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회사고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워낙에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정신과 약의 한 50% 정도의 마켓쉐어를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워낙 강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한 수년 전에 자기네가 전사적인 전략을 CNS를 접고 메타볼리즘 쪽으로 당뇨병이나 이런 내과 질환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CNS 과학자들이 대거 그냥 퇴사를 해가지고 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여기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벤처 생태계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몇 가지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자폐증을 대상으로 해둔 약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자폐증을 치료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이제 사이언티픽한 얘기는 좀 오늘 좀 생략을 하고 그냥 이제 우영우 얘기가 많이 요새 이제 하면서 자폐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질환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자폐증 애들은 천재라더라고 그러지만 천재가 사실 아니고 오히려 지능이 천재인 사반트 증후군 애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능도 약하고 지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회적인 소셜 스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폐증 애들한테 쓰는 약들이 보면은 우울증 치료제, 정신병 치료제, ADHD 치료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폐증의 근본 원인인 그 소셜 인터랙션, 이모셔널 어떤 컨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질환을 타겟으로 개발한 약들을 가지고 이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런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많은 논문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것을 건드리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랑의 호르몬이고 어떤 그런 그 교감의 호르몬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애정 호르몬 이런 건데 옥시토신을 건드리면 자폐증이 해결될 거다. 근데 옥시토신의 문제가 뭐냐면 얘가 하프라이프가 너무 짧아서 몸에서 다 그냥 30분 안에 다 빠져나가고 또 하나는 먹었을 때 뇌로 전달되는 그 기전이 좀 그 만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어서 장에 정착시킨 다음에 미주신경을 거쳐가지고 옥시토신을 자극을 해서 옥시토신을 분비를 시키는 뭐 이런 아주 사이언티픽하게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약이 개발되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스토리는 참 좋은 것 같다. 근데 실제 먹힐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때 인수를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물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고 인수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인수한 다음에 작년 한 6월부터 금년 한 6월까지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임상 1상이지만 환자들, 자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원래 임상 1상에서는 뭐 그러니까 그 안정성, 뭐 내약성 이런 걸 보지만 여기서 이제 또 효능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환자들을 리크루팅을 했고 그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트리트먼트 디퍼런스라는 게 한 4에서 5점, 6점 이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약을 먹인 아이들하고 플라세보를 먹인 아이들한테 드라마틱한 차이가 좀 보여졌고요. 30명의 데이터 중에 상위 6명의 데이터는 거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벗어날 정도로 좋아진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정신과에서는요. IQ로 생각을 해보시면 100이 평균이고요. 1표준 편차가 15점, 2표준 편차가 30점이에요. 그러니까 IQ 115 되면은 애가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IQ 130 되면은 상위 3% 그래서 영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차이가 났다는 얘기는 IQ가 100에서 115까지 이렇게 이 드라마틱한 차이잖아요. 근데 상위 6%가 그 정도의 자폐증의 증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흥분해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 정말 잘 샀다. 그리고 이런 게 정말 효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바이오 그 US에서 빅파마들 중에 자폐증이 있는 회사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임상 2상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처음에 이제 살 때 사러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에 이제 제가 갈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70억 정도가 되면은 70억 정도를 주고 한 70% 정도의 지분을 인수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데 왜 싸지? 이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직원 수를 보니까 7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 직원 한 그 당시 한 40명, 60명 정도가 될 때 40명, 60명에서도 이 데이터 겨우겨우 만들어내는데 만들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7명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를 갔었어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갔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이제 가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들어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DD를 한 거죠. 저녁 시간에 그 친구들을 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되게 기분이 오늘 좋은데 너네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스럽다. 근데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나는 그래도 20개의 회사를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컨택하고 밸류에이션을 논의하고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이면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대충 아는데 너네가 만약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지 않고 보스톤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으면 너네 적어도 300억은 했을 것 같다. 근데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미국 내에서 또 투자자들한테 소외가 좀 돼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사실 기분이 좋은데 좀 미안하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지수 thank you for saying that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정말 연구개발 이런 거 잘할 자신 있는데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힘들어 했었는데 너네가 그걸 자기네를 그렇게 가치를 알아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면서 같이 잘해보자 뭐. 그래서 그날 또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그렇게 형제다 뭐 이러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7명이서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얘네들 동물 실험한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실 자폐증으로 동물 실험 모델을 찾아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포항공대 하나 또
자폐증 동물 모델이 하나 있고 서울대 생략교실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배우니까 거기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자기가 그 잭슨랩에서 G 모델을 사와가지고 자폐증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돌려본 건 아니고 일단 그 파일럿으로 좀 돌려보면 한 6개월 정도가 돼야 이게 셋업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두 센터에서 모델 하나씩 갖고 계셨던 거죠. 이걸 근데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그 옆에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맥킨지 랩이라는 데를 갔는데 정신과 G 그 동물 모델만 30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정신과 레지던트 할 때 전문의 시험 볼 때 그 동물 모델 그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거 있거든요. 다 외우고 그냥 책으로만 외우고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시험 보고 다 잊어버렸던 거. 근데 거기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런 거 있었지. 근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인하우스에서 뭘 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외주를 줬을 때 30개씩 돌리니까 이거 완전 공장같이 돌아가는데 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겠죠, 그죠? 루틴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좀 그래도 미국에서 보스턴도 좋고 샌프란시스코도 좋고 다 좋은데 인디애나폴리스나 이런 어떤 좀 그 가운데 미드 에리아 쪽에서 좀 저평가가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쪽에 병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병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언스 팀들이 잘 발굴을 하면은 오히려 좀 그 가성비 높은 그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남았죠? 요거는 이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CDMO라는 사업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서 상당히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버틀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쪽 회사를 좀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에 있는 이제 그 리스트랩스라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고요. 이 회사를 인수를 할 때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CDMO 회사 7개 정도를 놓고 내고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내고를 하다가 그 회사가 다 얘기가 잘 됐는데 그리고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마지막에 저희한테 던진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같이 하고 돈 같이 벌고 다 좋은데 지노맨 컴퍼니는 세일즈는 하지 못하고 고객을 만날 수 없고 그건 자기네만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헤어지면 너네는 그냥 돈만 먹고 떨어져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던 참에 얘네들 그러니까 그 미국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의약품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공장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그 호주나 프랑스나 스위스나 뭐 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통적으로 낙농업이 발달된 그러니까 낙농업이 전통적으로 유광업 이런 게 이제 발달된 나라들인데 결국은 그런 나라에서 식품 위주로 이제 CDMO를 하다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이걸 약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 FDA하고 승부를 해야 되고 미국 FDA 규격을 얼마나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산호세 쪽으로 저희가 이제 턴을 해가지고 이쪽 공장을 사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근데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축을 하려고 저희가 산호세 쪽에 이제 공장들을 그러니까 그 땅이나 이제 그 빈 공장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아까 그 사이오토라고 저희가 샀던 인디애나폴리스의 그 회사가 자기네가 이제 저희가 이런 증축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준비하는 걸 알고 걔네들이 열심히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나섰어요.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의 주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피셔시라는 도시에다가 18에이커, 그러니까 18에이커가 되게 큰 땅이에요. 어느 정도 크냐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러니까 파4 정도 되는 파4 정도 홀 되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땅을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의 한 30%를 10년 동안 보전을 해주고요. 그 뒤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인디애나 시골이라서 거기서 공장에 하면 이거 뭐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땅을 시 돈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회사들한테 유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그 베이어도 들어와 있고 베링거 인게라임도 들어와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들어오고 이렇게 막 이거 바이오 단지들이 막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여기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지난 6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시장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삽도 한 번씩 떠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입장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또 자폐증 신약도 개발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렇지만 또 이쪽에서 CDMO 사업을 같이 해서 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같이 좀 그래서 좀 영속 가능한, 그리고 이제 매출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좀 마이크로바이옴 전 세계에서 좀 이렇게 탑 레벨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신 배지수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민우 휴먼스케이프 대표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스케이프 대표를 맡고 있는 장민우입니다. 오늘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저희 회사의 여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진우맨 컴퍼니랑 이제 RM 글로벌 회사 소개에 너무 재미있고 많은 공부가 돼서 흥미있게 듣느라고 이제 제 발표 차례 된 줄도 몰랐는데 다시 한번 앞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의 미션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이라는 가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B2C 서비스만 이제 고집하면서 개발하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레어노트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와 마미톡이라는 임산부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어노트 서비스는 국내에 한 3만 5천 명 정도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이용 중이고요. 마미톡 서비스는 국내 53만 명 정도의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으로서 시장에 접근했던 주요한 전략은 킬러 피처에 집중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킬러 피처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많은 대기업 스타트업들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가지 앱을 슈퍼 앱으로 만드는 전략을 지향하면서 경쟁적으로 더 많은 기능들, 더 많은 피처들을 추가하는 데 사실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많은 기능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킬러 피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타겟하고 잡아내는 게 무엇보다 저희 서비스의 확장성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서비스의 구조는 다르지만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인 페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의사가 처방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앱 서비스가 가지는 그런 리텐션의 한계점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게 계속 또 산업적으로도 가장 좀 허들이 되는 주제여서 저희는 더더욱 킬러 피처부터 잘 잡아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킬러 피처를 잘 잡아내려면 결국 타겟의 언맨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레어노트 서비스의 킬러 피처를 잡아내기 위해서 주목했던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언맨 니즈는 희귀 질환이 사실 종류 수도 많고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유병 인구의 수도 많은데, 사실 FDA 승인을 받아서 환자들에게 액세스할 수 있는 치료제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저희는 상당히 이제 놀라웠던 지점들이었고, 이렇게 치료제가 많이 없는 경우엔 환자들이 3차 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어렵게 받더라도 솔루션이 없다라는 이제 소견을 받고 사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95% 이상의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의 여정을 저희가 따라가 봤더니 병원에서 솔루션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이제 수행한다거나 또는 환자 단체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노출된다거나 그러면서 예후가 계속 안 좋아지는 일들을 계속 저희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희가 직접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그 환자의 치료 여정 중에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면서 더 예후가 나빠지지 않도록 정보들을 습득하고 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중했던 부분이 환자분들에게 지금 치료제가 나와 있다면 치료제에 관련된 정보,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다면 임상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앱 서비스로 보여주는 이제 킬러 피처가 레어노트의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의료진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정보인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제 clinicaltrials.gov나 크리스 같은 데 가면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임상 연구자나 스폰서들을 위한 이제 사이트이지 임상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분들이 정보를 얻기에는 굉장히 그 허들이 높은 그 사이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번역을 하고 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개발 정보를 넘어서 환자분들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뭐 보험 산정 특례에 관련된 정보들이나 기본적인 임상 용어의 지식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전달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레어노트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환자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자들의 데이터도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다른 제너럴한 질환에 비해서 더더욱 그 환자분들의 레지스트리나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뭐 글로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뭐 의료진이나 병원 또는 제약회사가 임상 연구나 시판후 조사 측면에서 인테그레이션 하길 원하는 데이터들을 레어노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해서 그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을 저희가 택했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는데요. 사실 환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저항이 심했던 영역은 신뢰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휴먼스케이프라는 작은 회사를 환자들이 어떻게 믿고 이 개인 민감 정보, 의료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데이터 유통 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챌린지가 이제 주된 요소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환자분들이 처음 데이터를 저희 회사에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블록체인상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데이터 유통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이제 질환 단체들을 이제 한 곳 한 곳 늘려가면서 신뢰를 얻고 지금까지 한 35,000명 넘는 환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17개의 질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희귀질환인 1000여 종의 희귀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레어노트 서비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어노트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발견했던 하나의 비즈니스 포인트가 이제 더 있었는데요. 사실 유전성 희귀질환 중에 70% 이상이 이제 소화기의 발병을 소화 시기에 발병한다라는 부분이었고, SMA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을 포함해서 몇몇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그 영유아 사망률의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얼리 디텍션, 그러니까 조기에 스크리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 질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기에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예후가 안 좋은 희귀질환을 스크리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게 마미톡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마미톡이라는 플랫폼의 역시 킬러 피처를 찾기 위해서 엄마들이 어떤 그 삶을 살고 있고 임신을 했을 때부터 어떤 여정의 그 일상생활을 하는지 저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영역에 좀 천착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발견했던 영역은 임신을 처음 하게 되면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초음파 진료를 보면서 이제 임신 사실을 이제 진단받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녹화되는 초음파 영상을 그 집에서도 가족들하고도 공유하고 핸드폰으로도 언제든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엔터테이닝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이걸 사진을 찍어주는 회사들도 있었고, 시간이 흘려서 CD로 구워주다가 저희가 이 서비스를 고민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 95%에 달하는 산모들이 이 초음파 영상 녹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없거나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산모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모든 우리나라 산모들이 이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이 시장에 들어가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한 8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때 병원의 안내에 의해서 모바일 앱으로 그 인게이지먼트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다 보니까 임신 초기부터
그 엄마인 그 임산부 사용자들이 마미톡 플랫폼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출산 이후에도 배변이나 수면 수유 기록이나 아기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들을 굉장히 열심히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아 단계에서도 계속 리텐션이 발생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원외에서, 병원 외에서 버추얼 케어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임신성 당뇨 같은 질환들을 에봇이나 대웅제약과 같은 그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마미톡을 통해 그 버추얼 케어를 제공하는 것까지 서비스 피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초음파 영상 그 열람 이후에, 출산 이후에도 엄마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아기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화면들이 있고요. 또 예방접종 기록 이런 부분들 관리를 넘어서 엄마들에게 일상적으로 완전히 메디컬하고 또 뭐 헬스케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엄마들이 육아 시기에 필요한 임신 육아용품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기능도 심리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에서 누움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B2C로 사실 그 헬스케어 영역에서 에비던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 피처를 확장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히 진지한 헬스케어나 메디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의 사용 주기,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언맷 니즈를 잘 발견하고 그걸 잘 기능으로 설계해서 솔루션으로 제공하면서 락인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헬스케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효한 접근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성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의 지표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한 53만 명 정도의 산모 가입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전국의 그 산부인과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그 진료실 내에 초음파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은 산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만병원 300곳에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들도 이제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보니까 매월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신규 가입자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실제 그 임신한 산모들이 저희 쪽으로 오거닉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B2C 플랫폼을 운영하는, B2C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속 빠지는 그 함정이 그 신규 사용자 한 명을 유치하는 데 비용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걸 보통 이제 커스터머 애퀴시션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용자 한 명이 들어와서 플랫폼에서 지출하는 비용, 라이프타임 밸류보다 커지게 되면 사실 스케일업을 아무리 한들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병원을 통해서 올거닉한 사용자들을 계속 축적하면서 임신하면 바로 마미톡에 들어오고 또 임신하면 마미톡에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므로써 커스터머 아퀴시션 코스트의 추가적인 발생은 줄이고 지속적으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동시에 저희 인도네시아에서도 마미톡이라는 서비스로 먼저 저희가 진출을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반응이 없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기준의 지표인데 지금 9월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5만여 명의 이제 산모들이 가입을 해서 쓰고 있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한 160개 정도의 산부인과 클리닉이 사용 중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몇 달 남진 않았지만 연내 베트남과 이제 미국 시장에도 동시에 진출과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신흥 시장이라고 그 평가가 되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시장에는 한국에서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한국 산모들이 사용하고 한국 의료진들이 선택한 레퍼런스들을 이제 세일즈의 이제 주요한 측면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왔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에서의 레퍼런스가 별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교점이 있는 주요한 파트너들, 뭐 병원이나 제약회사나 그 의료기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 지속적으로 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전략적인 투자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는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영향을 미쳤던 요인인데요.
주요한 전략적 투자자로는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와 그 GC 녹십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받았던 이제 녹십자 그룹으로부터 받았던 투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했지만 현재 녹십자와는 그 동남아 시장에서 그 프리네이털 지네틱 테스트 시장을 같이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단 검사 시장이 레드오션인데 동남아 시장은 아직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DTC로 직접 사용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검사의 종류도 우리나라보다는 다양해서 이런 면에서는 B2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저희와의 협업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투자를 유치했고요. 카카오와는 이제 헬스케어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그 확보하고 있는 타겟 플랫폼에 그 속해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과 연계해서 금융이나 보험 같이 그런 이제 이종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1차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위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팁에 대해서 발표를 통해 나눠주셨습니다. 장민우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죠. 패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계속해서 테드문 이사님, 배지수 대표님, 장민우 대표님 무대로 모셔서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 번째 세션에서 빨리빨리 발표해 주셔갖고 아까 한 20분 늦어진 거를 한 6분 정도를 더 당겨주셨네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밥은 제때 먹어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요 마지막 얘기도 저희들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강의들 들어다녔던 동안 오늘 제일 재밌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이걸 자리를 또 우리 서울시랑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몇 가지 얘기들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게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행사 이제 기획하고 그럴 때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자본시장 뭐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좀 멋있게 해보려고 막 성장 기회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9월이 올 거란 생각을 안 해서 우리 문 변호사님이나 뭐 이렇게 뉴욕에 계신 분들 오라고 하면 뭐 오실라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9월도 왔고 새롭게 또 9월도 왔고 문 변호사님 또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서 어떤 분들이 이제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잔인한 말 같고 그냥 다른 말로는 변동성이 기회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각 분 우리 이제 오늘 문 변호사님 그리고 배지수 박사님 그리고 장 대표님한테 각 회사별로 질문 한두 개씩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세 분 다 뭔가를 막 과거에 잘하셨던 거를 약간은 자랑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특히 이제 대기업 이런 데서 가격이 싸진 거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뭔가를 조금 싸진 어셋을 사고 싶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사라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이 나는 돈은 많아 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대기업들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것들을 어디 가서 내가 찾아서 발굴을 해서 일단 찾아야지 협상도 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발굴 관련된 거를 우리 문 변호사님 또 경험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런 바이오 쪽 진출 안 한 대기업이 나 지금 미국 가서 뭐 하고 싶어 유럽 가서 뭐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한 세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오픈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이제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그 업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과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물론 그 안에 경험 있는 팀을 빌드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한투파나 뭐 그 리딩 VC들과 같이 함께 조인해서 뭐 CBC를 한다든지 그런 액티비티를 해보셔야 역시 그리고 네트워킹 그걸 해보셔야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겠다. 근데 그 감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절실해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는 절실하지 않죠. 예. 근데 진짜로 왜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없으면 돈 가지고 더 될 것 같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이 바이오텍, 이 medtech 인더스트리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중에 한국투자 파트너스랑 뭐 같이 하라 이거는 일종의 접대용 멘트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희야 뭐 한국에서 한국투자 파트너스는 뭐 기업들이랑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향후에 뭐 우리 RN글로벌 이런 데들에게 뭐 훨씬 더 많은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RN글로벌에 사람 더 많이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배지수 박사님한테 뭐 아까 배지수 박사님도 막 자랑하셨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뭐 어디도 대주주가 되고 뭐도 사고 막 그래서 바이든이 바이오 행정명령 내렸을 때 막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되게 기뻐하셨던 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결론이 난 것, 결과로만 보면 다들 뭐 쉽게 된 것 같겠지만 사실 이제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두 건의 뭐 M&A 비슷한 그런 할 때 어려웠던 것들이 뭐고 여기 중에서도 이제 또 아까 다른 바이오텍 하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 벤처캐피탈에서 돈은 대주기로 했어. 그래서 나 미국 가서 뭐 해보고 싶어라는 분들에게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저 이제 결국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만들고 투자를 받고 이제 그 한투파죠 투자자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는데 바이오유에스부터 일단 갔다 오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되면 갈게요. 그러니까 좀 아직 금년은 좀 너무 보일 게 없더니 내년에는 본 시험을 보셔야 되고 지금 모의고사 본다는 생각으로 다녀오시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갔죠. 간 게 이제 처음에 막막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그 바이오유에스에서 이제 미팅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 이제 이렇게 좀 뭐 부담스럽고 이랬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사람하고 또 사귀면 또 거기서 또 그게 또 노드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네트워크 이렇게 그걸 1년, 2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쌓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나름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긴 상황이고, 요새도 지금 미국에서 어려워진 회사들 같은 들이 저희가 같이 하자든지, 근데 우리도 어려워 뭐 이러면서 지금 못하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연락들이 계속 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좀 긴밀해졌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일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라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이렇게 가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스톤에서 뭐 하버드 나온 애들, 뭐 이런 어떤 백인들끼리 페노토이도 자기네끼리 하고, 뭐 이제 우리는 다 청중하라 그러고, 뭐 이제 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리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를 좀 많이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도 주요했던 거는 저희가 코넥스를 상장을 했잖아요. 코넥스를 상장을 할 때 상장 당시에 저희가 400억 밸류로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한 2천억, 3천억까지 바로 올라가게 되면서, 근데 미국 애들이 이제 저희가 만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코넥스인지 코스닥인지 잘 모르고요, 걔들은. 그냥 블룸버그에서 저희 회사를 검색을 해보면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양에 되게 좋은 대단한 회사가 만나자고 하네 하면서 만나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내실 때문에 뭐 밸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밸류가 올라가서 내실이 또 그거를 또 내실도 키우는데 또 역으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 시장의 어떤 그 좋은 그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그 모든 회사가 사실 코넥스에 간다고 해서 시총이 다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데 뭐 사실은 이제 코넥스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코넥스도 그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는 출장 많이 다니시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민우 대표님, 장 대표님한테는 아까 이제 마미톡, 레오노트 뭐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마미톡 같은 거 뭐 있고 나도 레오노트 이런 거 만날 수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할 거는 뭐냐면, 근데 난 녹십자는 잘 못 꼬시겠어. 아니면은 카카오를 어떻게 꼬셨지? 카카오가 원래 바이오텍 뭐 이런 거 하지도 않던 데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게 SI라고 표현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투자자로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카카오 투자 받으면서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작년 한 초에서 상반기에 카카오랑은 이제 처음 그 미팅을 했었고요. 근데 마침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그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미톡 중심으로 먼저 해외에 나가서 인도네시아랑 한국의 투 트랙으로 같이 그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 상황이었는데, 그 출시 이후에 그 지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그 로컬별로 서비스를 다르게 출시해야 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서 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B2C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B2C 그리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캐주얼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 사용자를 락인시킨 다음 건강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이런 방향성에 좀 풀리 공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많이 찾았었고요. 마침 그 시기에 그 카카오에서도 그 헬스케어 그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했기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B2C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고, 카카오도 카카오톡 자체가 사실 B2C로 성장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좀 눈여겨봤고, 뭐 반대급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했던 게 좀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좀 가장 큰 그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먼저 연락을 오신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그 저희 그 연락을 직접 할 수는 없었어서 네.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자기관 통해서도 그 좀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찾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연락은 갔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때는 사실 회사 소개 세션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나 뭐 인수 관련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거는 카카오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접근은 투자기관 통해서 일단은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잘 이어졌다. 예, 맞습니다. 그 여기 혹시 투자 받으신 분들 있으면 투자기관들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뭐 제가 여러 말 드릴 거는 뭐 별로 없고요. 우리 이번엔 거꾸로 그래도 오늘 여기 저 오늘 서울시청 처음 와봤거든요. 서울시청에 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정부나 서울시나 또는 저처럼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데에게 뭘 좀 더 똑바로 해라,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것 좀 있으면은 그게 세 군데 다, 서울시, 정부, VC 다도 좋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도 좋고, 뭐 우리 장 대표님부터 뭐를 해줘야 될까요? 뭐를 좀 똑바로 해야 될까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뭐 침체되어 있는 거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 스테이지에서는 너무 피부에 체감될 정도로 이제 잘 느껴지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여기 계신 그 황만순 대표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산업 자체가 성장하려면 결국 모험 자본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계속 지속성 있게 결국 투자가 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뭐 VC나 뭐 정부나 서울시도 그 각각도 여러 그 뭐 LP로 참여한다거나 이제 이해관계자 중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지속성 있게 이런 그 산업에 투자를 그 계속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스타트업도 사실 좀 뭐 이번 그
그 어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좀 반성하고 또 되게 내실을 다져야 되는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앱 서비스나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지향하는 뭐 저희와 같은 회사들은 기존의 그런 소위 말하는 베니티 매트릭스 같은 부분을 KPI로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걸로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일에 그 많이 이제 집중을 해왔는데 지금 뭐 상황이 을 되게 좀 오히려 저는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내실을 다지고 그런 지속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양자가 같이 협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VC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희도 쫄지 말고 열심히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님 그 펀드 출자를 하든 만들어 주시든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요새 당장 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공장 만들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성공을 하려면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외국으로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정부의 또 공무원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걸 좀 도와줄 방법이 없냐 했더니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한국에서 고용을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미국에서 고용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니까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주요한 포인트가 한국에서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원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이해는 가지만 또 바이오 업계가 또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리고 이게 진출을 해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가야 뭐가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좀 이런 지원도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돈 벌어갖고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당장 투자로 고용이 아니라 우리 제너맨 컴퍼니가 해외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세금 내서 또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 생각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국내 고용 중요하고 국내 투자 중요한데 수입은 하나도 안 하고 수출만 하는 나라는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해외 어떤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려면 또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게 서로가 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문 변호사님. 네, 그 배지수 대표님 그리고 황만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발상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경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자주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업들에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력들이 외국으로 또 지사들로 나가서 그 경험 있는 인력들과 믹스업돼서 더 글로벌 인재들로 커져야 이 국내에 한정돼 있는 자원들을 훨씬 더 그 맥시마이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목표가 되면 그것이 거꾸로 가는 그 뒷걸음치는 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요. 경쟁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국 국민들의 그 이 컴피턴스를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을 얘기하면 바이오텍 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인크리스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엑스팻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좀 조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배지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으로 그 진출하는 특히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고용 때문에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쪽을 지원하면 거기서 그 나오는 레베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컴피턴시가 거꾸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윈윈 할 수 있겠다.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 인력을 어떻게 고부가 가치 인력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 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 서울시청에 처음 왔으니까 저기 시장님 그 스위스 분들 아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랑 하는 것도 계속 해주시고요. 미국이랑 하는 것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교류 이런 것들 시작들도 관에서 그런 것들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나아지실 것 같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을 뺏을 수는 없다라는 제 평생의 강한 신념에 의해서 오늘 페널티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장 대표님도 처음에 이거 고사하셨는데 강권회에서 하셨고 우리 제노앤 컴퍼니도 이런 내용들 와서 이렇게 진솔하기 쉽지 않고 뭐 문 변호사님 뉴욕에서 오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세 분 발표자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